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벌 흑역사 제2권이 나온다고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기대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사실 이 책을 계기로 해서 김용민 브리핑과 연결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을 하게 됐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 김용민 PD님께 부탁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재벌 흑역사 1권을 냈을 때 이게 제가 다른 거였으면 그렇게 부탁을 안 드리는데 출판사가 민중의 소리 출판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책 족족 다 실패를 했거든요. 네. 더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 저희 민중의 소리가 워낙 영세한 곳이고 여기까지 실패를 해서 회사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초판은 팔아서 회사에 누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하셨던 그 당시엔 브리핑이 없었던 관훈 나이트클럽에 책 홍보를 할 시간을 한번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거기서 방송을 시작을 했었죠. 예, 아이고 참 저에게는 너무나 큰 귀인이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저야말로 정말 김용민 PD님과 청취자분들께서 갑자기 어느 날 도둑처럼 훅 하고 나타나신 제 인생의 귀인 분들이신 거죠, 저한테. 별 말씀도 하십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이제 2권을 쓰시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아니 뭐 가능하다면 클라우드 펀딩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저 같아도 네. 뭐 당장 2권 사겠어요. 여러 권. 예.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 책이 또 민중의 소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더더욱 뜻도 깊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책이 완성이 되면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을 저 김용민 브리핑 특집 공개 방송으로 북 콘서트 한번 하시죠.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1권은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삼성 이야기였다면은 2권은 뭡니까? SK하고 롯데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아주 재밌죠, 진짜. 네. 예. 프로그로 우케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에 어떻게든 하나 끼워 넣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 망나니들 얘기도 한번 좀 소상히. 네, 우케가 4대 재벌과 같은 책에 등장하는 영광을 제가 우케에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케가 또 그래서 나온 책을 전부 다 사서 어디다 은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요? 예, 조금 전에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특이한 경제학 용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용어가 생각이 난 이유는 굉장히 좀 뜬금이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유조선 충돌 사고가 하나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토탈이 임대한 유조선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 나중에 정확히 보도가 정정된 걸 보면 하나토탈이나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유조선이었고요.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가 임대한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동부 해안에서 유조선이 화물선하고 충돌을 해서 불타버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하나토탈이 관련된 회사인 줄 알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봤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됐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 선원 32명이 실종 상태여서 수습에 많은 걱정이 되고요. 잘 수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검토를 해보다가 유조선 침몰 사고 소식이 저한테 이상한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경제학 용어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조선 사건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사건은요. 1989년에 미국 알래스카 근처에서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 침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엑슨 발데즈라는 이름을 가진 유조선이 사고를 맞아서 원유를 유출한 사고인데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고는 지금까지 봐도 그 원유 유출 사고로는 규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 사건 중에는 거의 톱 1, 2를 다루는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엑슨 발데즈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그때 5,300만 갤런의 기름을 싣고 알래스카 해역을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너무 애매한 곳에서 암초하고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좌초를 했는데 5,300만 갤런의 기름 중에서 5분의 1 정도인 1,100만 갤런이 바다에 유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단위가 좀 익숙치 않아서 1100만 갤런이면은 어느 정도 양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예. 그런데 진짜 알래스카 일대 바다가 시커멓게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1갤런이 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0만 갤런의 기름이 유출됐다는 건 한 4천만 리터 되는 기름이 바다에 뿌려진 겁니다. 4천만 리터를 생각해 보면 물 1리터가 한 1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물하고야 뭐 무게가 좀 다르겠지만 대략 얼추 한 4만 톤 정도 되는 기름이 바다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그 일대가, 사고가 난 일대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헬기하고 비행기로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해협이 좁아서 배는 보트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연어, 해달, 물개, 바다새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이었고요. 여기에 4만 톤 기름을 쏟아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 기름띠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대 과학을 너무 맹신해서 그렇지 기름띠 정도야 뭐 열심히만 하면 다 제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이 기름띠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전 세계가 못 찾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도 이게 안 돼요. 예. 뭐 분산제를 뿌리는 방법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 분산제를 뿌렸더니 조개가 떼죽음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여기 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때가 해안 바위에 다 덕지덕지 껴 있어서 이걸 물 수압을 확 높여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랬더니 바위에 붙어 있던 미생물이 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하. 예, 이때 죽은 바다새가 5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해요. 아이고. 예, 연어는 몇 마리가 죽었는지 집계조차 안 됐습니다. 하하. 피해가 이렇게 막심한데 해결 방법을 못 찾으니까 이때 미국 정부가 정말 가루가 될 정도로 까였습니다. 아. 달나라로 우주선을 보내는 세계 최강대국이 기름때 하나 처리를 못하냐고요. 그런데 이 기름때가 무려 17년 동안 알래스카 일대를 뒤덮고 있었는데요. 이 무서운 재앙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노센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1년에 세워진 미국 온라인 연구 개발 회사인데요. 이노센티브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해결하기 힘든 과학 분야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노센티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노센티브는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좋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해결만 하면 상금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재능이 번뜩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박사님이나 석학분,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노센티브는 시대가 바뀌어서요. 꼭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 이런 사람들뿐 아니고 수많은 분야의 다양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런 취지로 설립된 연구소였던 거죠. 예. 2007년에 이노센티브가 국제기름유출연구소 의뢰를 받아서 알래스카 기름띠 문제를 해결을 나섭니다. 그리고 상금을 2만 달러를 걸어요.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고작입니다. 고작. 17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온라인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에 달려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문제가 공개된 지 딱 3개월 만에 시멘트 회사에 다니는 한 엔지니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알래스카 앞바다의 기름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전문가들이 다 못한 일을, 미국 정부가 못한 일을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대중의 바다에 빠뜨려서 대중에게 지혜를 모으니까 3개월 만에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아.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종합회사가 있죠. 근데 이 회사가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는 부품도 만드는데 이 부품을 고정할 때 조임새, 볼트너트 부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요. 홈페이지에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조임새 경량화 디자인 과제를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내걸어요. 단 몇 주 만에 전 세계에서 5만 기업, 개인, 연구자, 디자이너들이 막 그 자기 연구 과제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 조임새 무게를 줄이는 걸요. 예. 700건에 가까운 대안이 제시됐다고 해요. 그런데 최종 심사에 10건의 아이디어가 올라갔는데 이 10건 중에는 미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요. 항공 엔지니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우수 상금 7,000달러가 제공이 됐는데
이 상금을 받은 사람이 조임새 무게 2kg을 8분의 1 수준인 300g으로 줄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21살 엔지니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걸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을 뜻하는 단어인 크라우드하고 이제 남에게 일을 맡길 때 아웃소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두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전문가 집단에게 기술 개발을 맡기고요. 이제 아웃소싱 한다고 하죠. 아니면은 자기들이 연구원들을 채용을 해서 직접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대중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특정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문제를 공개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면 문제가 훨씬 빨리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크라우드 소싱의 사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요. 크라우드 소싱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근현대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소수 독재형 압축 개발, 이런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듯이 테일러리즘, 현대 자본주의의 뿌리 같은 거죠. 몇 명의 뛰어난 지도자와 다수의 복종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막을 내리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불리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존중을 받아 근현대 자본주의는 발전을 해왔는데요. 예. 지금은 전문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이게 더 이상 미래 세상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가진 수천 명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17년 동안 연구해도 안 나오는 해답을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니까 3개월 만에 해결이 되죠. 아. 그러니까 세상의 움직임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다변화돼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가가 돼도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다 같은 대중의 지혜에 푹 빠져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여전히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문가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습관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전문가가 가르칠게 너는 따라와.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분위기가 안 없어지죠. 이게 제일 심한 곳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자야, 나 PD야, 나 중앙일간지야. 이런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아직도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대중의 바다에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종이신문의 권위에 종속이 돼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 지금 크라우드 소싱의 시대에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일간지들은 거의 폭망의 길을 걷고 있죠. 저는 그 마인드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몰락의 길을 자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둘째로 앞으로는 경청, 존중 이런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문제 해결을 공손히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경청과 존중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어떤 신분의 사람이 말을 하건 존중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문화를 보면 아주 요원하죠. 중간 관리자 정도만 돼도 아랫사람을 진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경청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늘 평가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소수의 관리자가 기업을 이끌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일화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애플하고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마트폰 절반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요. 절반은 애플이 만든 운영체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21세기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앤디 루빈이 2004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루빈은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아주 작은 벤처 기업의 사장이었고요. 그런데 루빈이 자비로 한국을 찾아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삼성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드로이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를 인수해라 라고 루빈이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때 안드로이드를 샀으면 지금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애플과 구글이 아니라 애플과 삼성이 양분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에게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너무 굴치 굴러 들어온 건데 삼성이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를 사지 않고요. 루빈은 바로 다음에 2005년에 구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구글에 팔아요. 얼마에 파느냐?
단돈 5천만 달러에 팝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550억인데 진짜 헐값인 거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안드로이드의 가격이 550억이라고 하면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결과를 두고요. 삼성이 보는 눈이 그렇게 떨어지네. 아유, 그때 안드로이드를 샀어야지.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만의 당시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그 판단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대박이 나더라도 뭐 그건 삼성의 복이 아닌 거죠. 모든 판단을 딱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삼성이 멍청한 놈들이 굴러온 복을 찾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3년 전이었고요. 스마트폰 운영 체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 사례는 뭐 경영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 루빈이 제 발로 안드로이드를 들고 삼성에 찾아왔는데 왜 삼성과 협상이 결렬됐는지를 스스로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구글 안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 루빈이 그 스티브 랩이라는 구글 전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대목이 있는데요. 루빈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책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동료와 둘이서 청바지 차림으로 거대한 회의실로 갔다. 청색 정장 차림의 간부 20명이 벽을 따라 쭉 서 있었다. 삼성의 본부장이 들어오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본부장은 우리의 프리젠테이션을 지켜본 뒤 웃음을 지으며 당신 회사는 8명이 일하는군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2,000명이나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 그 협상은 가격에 관한 이야기도 오가지 않은 채 결렬되고 말았다. 이렇게 적어요. 이 분위기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레빈이 청바지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레빈이 보기엔 좀 조폭 문화 같은 거죠. 간부 20명이 벽에 쭉 기대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이 탁 들어와서 앉으니까 그제서야 간부들이 착착착착 앉는 겁니다. 이건 뭐 동양 문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본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 벤처지? 8명에서 일해? 아휴 한심한 것들. 야 우리는 그 분야에서 2,000명이 일해. 이 한마디를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 누구도 그 본부장한테 저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예, 그 뒤로는 가격 협상을 꺼내지도 못하고 협상이 결렬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판단의 기준이 논리와 이성이 아니고 존중과 경청이 안 됐기 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 말은 일단 경시하고 보는 문화가 우리 기업들 사이에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깔아봅니다.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경제는 절대로 대중의 거대한 바다에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서 크라우드 소싱 같은 방법으로 대중의 거대한 바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쭉쭉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소수의 지도자가 세상을 이끌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서 퇴보를 거듭하면 우리 미래 경제는 암당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못 살 수는 있는데 청바지 차림에 루빈을 깔아봤던 그 문화가 저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크라우드 소싱, 그러니까 소수의 권위가 아닌 대중의 바다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식이 미래 경제를 바꿀 것이라는 긍정적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요. 대중의 힘에 의해서 인류의 지식이, 경제가, 삶이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사회 시스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역사는 그런 겁니다. 늘 경제 시스템이 먼저 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치, 사회 시스템이 이제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충돌이 생겨요. 이걸 뭐 유식한 말로 하면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 시스템이 변했는데 정치, 사회 시스템은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옛날의 정치, 사회 시스템을 선호하는 옛 세력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걸맞는 정치, 사회 시스템을 원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투쟁을 벌입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계급투쟁이라고 하죠. 계급투쟁. 네. 예를 들면 중세 봉건 귀족들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전혀 걸맞지 않는 옛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분권이라는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과 중세 귀족 계급이 투쟁을 벌이죠. 그리고 결국 자본가 계급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먼저 경제 시스템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정치-사회 시스템이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가 뭐 천부인권이니 민주주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여전히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세상을 주도할 힘을 갖고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천부인권이고 민주주의고 1인 1표의 세상이지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쭉 보면 1인 1표가 아니고 1원 1표였던 거죠. 1원 갖고 있으면 1표고 10원 갖고 있으면 10표고 돈 많은 놈이 장땡이었던 세상인 겁니다. 나향욱인가 그 교육부 그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 드립을 했을 때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술 취해서 뱉어낸 헛소리가 아닙니다. 나향욱은 온전히 자기 생각에 진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재용은 한 10만 표 가져야 되고요. 개돼지들은 저 구석에 짜져 있어라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사회 시스템이 용납이 된 건 실제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그랬기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소수의 명령권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경제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온다면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건 IT 전문 인력 10만 양병설 이런 헛소리가 아니고요. 경제 시스템이 거대하게 변화를 할 때 여기에 맞는 정치, 사회 시스템의 적절한 변화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중의 바다에서 지혜를 구하는 시대라면 대중의 권한이 실로 막강해지는 정치, 사회 시스템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천부인권 1인 1표가 아니고 실질적인 평등이 형성돼야 됩니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다수의 지혜가 세상을 이끈다면 다수가 존중받는 정치, 사회, 문화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를 보면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의 문화, 정치,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소수의 선별된 권위자를 존중하고 선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안 바뀌고 있어요. 말로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러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만 봐도요. 서울대, 스카이, 인서울 이 순서대로 대학 서열화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건 소수의 선별된 권위자를 뽑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선별된 소수의 지도자에게 부와 권력을 몰아주는 시스템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크라우드 소싱 이야기해보고 알래스카 기름대를 멈춘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박사가 아니고요. 시멘트 공장 노동자였고요.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그 조임새 무게를 줄인 사람은 공학 박사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21살 청년이었고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한국은 서울대 스카이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이런 정치,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 시대의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택도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뉴스가 괜히 저한테 그 크라우드 소싱을 떠올리게 해서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어쩌고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대중의 바다에서 지혜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정말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건 이노센티브 같은 몇 개 회사가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주인공이 소수의 엘리트에서 바다 같은 대중으로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철학의 변화인 거죠. 경제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변화에 맞게 정치, 사회, 문화의 옷을 제대로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위를 버리고요. 경청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대중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돌아가는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의 교육 시스템도 대중들을 중심으로 바뀌는 문화가 필요한 거죠. 너무 오늘 광범위한 이야기를 드려서 좀 집중이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크라우드 소싱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의 똑똑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영도력에 따라서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 박정희를 그렇게 대상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희가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한 60년 전에 깨진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문화가 확대가 됐고요. 예. 이명박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주가 지수가 5천까지 뛴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슈퍼맨 신드롬을 강조를 했고요. 이러면서 계속 한 명의 지도자, 소수의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 우리 경제 시스템에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겁니다.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영화관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하고는 무대에 서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아마 지난 촛불혁명 때 그런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하시려 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연희도 참가할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던 말.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치, 경제 모든 쪽에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DJ DOC의 삐걱삐걱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뒷부분에 가서 이제 바꿔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은 만날 당하고만 살아요. 이렇게 삐걱대며 세상은 돌아가요. 이런 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꿔야 하고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가사. 꽤 오래전에 나온 가사, 한 20년 전에 나온 가사인데 예,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